자,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자, 취지. 재판은 공정해야 되죠.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관이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법관과 재판받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 그 재판받는 사람이 가족이다, 친구다, 전처다, 사업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이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법관을 재판 구성에서 배제시키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척, 기피, 회피다라는 거죠. 자, 밑에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제척은요. 여기 나와 있네, 법조문에요. 17조를 보게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한적 열거. 요 9가지 사항 외에는 제척이 되질 않아요. 쭉 밑에 각 줄을 가보면 제한적 열거다. 그래서 이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제척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열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형적이다,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제척이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기피와 회피랑은 달라요. 기피와 회피는 신청을 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척은 신청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 발생한다. 효과 보면 당연히 직무배제입니다. 자, 기피는 또는 회피는 재판에 의해서 배제가 되지만 제척은 당연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제척은 법조문에 제한적 열거로 되어 있지만 기피나 회피는 하나의 예시사항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제척입니다. 자,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제척됩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8번하고 9번을 묶을게요. 이것은 개정된 사항이죠. 최근에 수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되어서 추가된 내용이다. 자, 이 법조문을 보면 이게 2년 동그라미, 여기 2년 동그라미, 숫자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3년 하면 틀려요. 최근에 이 법조문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거나 또는 피고인 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종사했거나, 즉 뭐 김현장이라든지 뭐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법무법인에 종사했었는데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때는 제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모를까? 2년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제척이 됩니다. 올라가죠. 자, 법관이 피해자인 때, 그렇죠? 법관이 피해자라면 당연히 가해자 재판할 때 무조건 엄벌내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제척됩니다.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그렇죠? 요 친족은 법률상 개념입니다. 법률상 개념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는 빠지죠. 사실혼 배우자는 빠진다.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었던 자이면 됩니다. 뭐 전차라든지 전 남편이라든지 다 제척 대상이 되죠. 자, 3번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인 때, 보통 미성년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의 후견 감독인인 때, 보통 법정 대리인은 부모 아닙니까? 부모나 뭐 삼촌, 고모 뭐 이런 분들 되겠죠. 증인 감적인 또는 피해자 대리인이 된 때, 밑에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검사나 경찰의 직무를 행한 때,
근데 이 검사였던 사람이 나중에 판사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사법경찰관도 고시 공부해서 판사로 바뀔 수가 있는데요. 뭐 경찰관은 요즘 같은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로스쿨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로스쿨에 다니고 난 다음에 뭐 몇 년이 지나야 로스쿨 졸업을 하면 전부 다 바로 법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변호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법관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 텀이 있어서 지금 뭐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 사법고시였을 때는 의미가 있었죠. 근데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보도록 합니다. 역시 이 판례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7번이죠. 7번 체크하시고 전심 재판에 관여했거나 그 기초되는 조사 과정에 관여했을 때 제척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요. 자, 의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척되는 사유를 유형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제척입니다. 적용 범위를 보면요. 정식의 공판 절차, 간이한 공판 절차는 이제 약식이라든지 직결 심판이 있죠. 그리고 공소 제기 후에 증거 보존이라든지 참고인 증인 신문이라든지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재판에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저기 다 제척제도는 적용됩니다. 자, 사유를 가보죠. 자, 먼저 피해자. 이 피해자는 직접 동그라미, 직접 피해자만 한정됩니다. 자, 간접 피해자는 그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죠. 그래서 그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척은 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배우는 깊이는 되겠지만 제척은 안 됩니다. 기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읽어보시고 법익은 개인적, 국가적, 사회적, 법익 모두 포함됩니다. 자, 이해관계인 방금 법조문을 읽었듯이 친족이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인데 전처, 그치? 전처, 전남편 다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안 된다 했습니다.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판례 가자. 판례 보면 여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에서 정한 친족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X. 자, 그런데 이 형사법의 이 제척제도가 통역인에게 준용됩니다. 그 규정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준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상의 배우자였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제척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앞에서 읽었고요. 자, 다음 당해 사건에 관여한 경우 봅니다. 자, 법관이 사건에 관해서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도 제척이 되는데 이때 사건은 형사를 말합니다. 자, 민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사건은 형사라면 피고, 피의 사건 포함되는데 증인신문 절차에서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증인신문은 되는데요. 이 증거 보존 관련해서는요. 이것이 학설은 된다 그래요. 다수 학자들은. 그런데 판례가 안 된다 그래요. 판례는 잠시 더 보겠지만요. 그래서 이건 세모 칠게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판례는 X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증언 감정은 현실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X 그리고 감정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자, 수사상의 참고인 감정 위촉받은 경우도 아직은 안 된다 이거예요. 증인 감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됐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17조는 통역인에게 준용되기 때문에요.
통역인이 사건에 관해서 증인으로 행해진 때, 증인 나와 있죠, 증인? 증인이 누가 됐다고? 통역인이 됐다는 거예요. 되었을 때는 이 조항에 따라서 당연히 채택되는 거죠. 기술도 많이 됐네요. 됐고, 자, 검사, 사법,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요때 채택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라고 법조문에 제한적 열거되어 있다 했잖아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요. 여기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조문에 없죠. 앞에서 제한적 열거라고 했습니다. 제한적 열거이기 때문에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아무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 세모 찍게요. 수사 의뢰를 하고 그 후에 항소심 재판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법조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척 사유가 아니다. 자, 됐죠?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전심 재판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이것이 가장 많이 판례가 많다 했어요. 그래서 할 얘기도 많아요. 이때 전심이란 이 앞전자잖아요. 즉 예를 들면 2심에서 말할 때 전심이라 하는 것은 1심을 말하고요. 3심에서 전심이라 하는 것은 2심이나 1심을 전심이라 하는 거예요. 자, 요 전심 재판, 요 재판이라 하는 것은 종국 재판을 말합니다. 종국 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국 전 재판은 여기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보석 결정이라든지 요 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국 전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여했을 때는 채택이 되지를 않습니다. 파기 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 신급이 같죠? 신급이 같잖아. 전심이 아니잖아. 그치? 파기 환송 전에 원심에 관여했다. 그 2심 법관이죠. 환송 후에 재판에 관여했다. 2심 법관이잖아요. 신급이 같아요. 신급이 같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전심에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재심 청구 대상인 확정 판결에 관여했을 때 여기도 전심이 관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채택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판결 정정했다. 판결 정정은 같은 신급이잖아. 전심이 아니고. 그렇지? 판결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를 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심은 같은 신급에서 행해진 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심에 관여한 바가 아니라서 채택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밑줄 그은 부분은 뒤에 다 판례에 나와요. 그리고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건이 전심에 제한됩니다. 다른 사건이라든지 분리심리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심이 되지를 않습니다. 약식 가볼까요? 약식을 한 법관이 정식 재판을 담당했다 했을 때 약식은 1심이잖아요. 그치? 정식 재판도 1심입니다. 똑같은 신급은 같아요. 신급은 같은데 동일한 신급인데 절차만 달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급이 같아서 전심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채택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직결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결심판 1심이고요. 여기도 정식재판도 1심입니다. 그래서 직결심판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에 관여한 때에도 똑같이 채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끊고 약식 절차에 관여했다. 약식은 뭐라고요? 1심이라고요. 근데 항소심에 관여했다는 말은 항소심이 2심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2심에 대한 전심은 1심이기 때문에 이때는 신급을 달리한 것이므로 전심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이 됩니다. 이 판례 뒤에 나올 겁니다. 일단 체크하시고. 관여했다는 말은 내부적 성립에 관여했다는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고에만 관여했다. 선고에만 관여한 부분은 외부적 성립에 관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척사유가 되지 않고요.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재판에만 관여한 것도 내부적 성립에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요. 판결 선고 전에 잘렸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도 안 된다. 자,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했단 말은 점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 밑에 영장을 발부한 법관, 구속 적부심에 관여한 법관, 보석 허가 결정에 관여한 법관, 이런 사람들은 이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제척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끊고요. 이건 학설입니다. 학설. 자, 증거 보존 말씀드렸어요. 올라가 보면 여기서 여기 있지? 증거 보존은 학설은 인정하는데 판례는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알아둬야 돼? 판례를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증인신문은 학설이 증인신문은 된다 그래요. 근데 판례는 없고요. 그래서 요 부분 무시해도 되는데 최근에는 학설도 나오대요. 판례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문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설이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존은 세무칠게요. 보존은 학설은 인정하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판례는 제척사유가 안 된다 그럽니다. 자, 증인신문 절차라든지 재정신청 절차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법관은 제척으로 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학설이고요. 자, 그 정도를 보시고 자, 판례 갑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점검하는 겁니다. 약식 명령을 발부한 법관 1심이라 했죠. 항소심은 2심이라 했죠. 그래서 2심에서 봤을 때 약식은 전심재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됩니다. 자, 밑에 1심 판결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역시 항소심이죠. 2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번처럼 이것도 제척사유가 됩니다.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두 개밖에 없다. 나머진 제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1번에 말씀드렸듯이 자, 약식 1심이라 했죠. 그리고 항소심이니까 2심이라 했잖아요. 2심이라 했는데 그러면 제척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중간에 잘렸어. 잘렸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는 제척이 되지를 않는다. 제척사유가 아니다. 자, 그리고 4번 가볼게요. 여기 약식 1심이라 했죠. 여기 1심이잖아요. 정식재판 절차가 1심이거든. 1심이거든. 그래서 요 1심 판결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신급이 같기 때문에 심급이 같기 때문에 전심재판이 아닌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송 판결 전에 원심, 환송 후에 원심, 신급이 같아요. 동급 심급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심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판결 정정이다. 정정. 이것도 신급이 같아요. 상고법원은 상고법원 이거 다 했다는 거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급이 같다. 2, 3, 4번은 전심이 아니다. 신급이 같아서. 재심 청구 사건이네. 재심 청구 사건에 있어서의 재심 대상이 되는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재심 판결 대상 판결에 1심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재심 나오면 안 돼요. 재심 나오면 그냥 제척 안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라고 나와 있지. 영장 발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그치?
영장 발부, 적부심 관여, 보석 허가 결정, 이것은 기초자료 수사, 조사에 관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척 안 된다 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도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와 기각 결정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여기도 조사 심리에 관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증거 보존 청구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체크하세요. 이것은 학설과 달라요. 다수설과 결론이 다릅니다. 증거 보존 청구 한 법관은 전심 재판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검사 증거 보존 신청에 의해서 증인 신문한 판사가 원심 법안으로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정 안 된다 했죠? 앞에 거는 뭐였지? 여기 재심이었죠. 재심이었는데 여기 재정사건 나옵니다. 재정신청 사건. 앞에 재정신청 한번 가볼게요. 쭉 한번 가보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지? 재정신청 사건 절차에서 공소제기 결정을 한 법관은 해당된다 그랬거든? 그치? 학설은 그렇게 보거든? 판례는 없어요. 그런데 재정신청 사건에 있어서 안 되는 게 있어. 재정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볼게요. 이 재정이지? 재정신청 사건에서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를 했는데 그 일부에 대한 신청 사건에 기각했는데 그치?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여를 안 했잖아요. 그 나머지 부분은 관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기각한 부분에 관여했다면 관여했겠죠. 근데 그 나머지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닙니다. 기출도 여러 번 되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효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법률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제척되고요. 범위 보시고 회피 보시고 상소 이유. 만약에 이 법관이 재판에 관여했잖아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항소나 상고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